가끔 보면 일부 부모님이 감각 처리 장애로 나타나는 상동행동과 감각 추구를 위주로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각 처리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의 고유 증상이 아닙니다. 상동행동을 한다고 다 자폐 스펙트럼이 아닙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부모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이를 잘 아는 가족, 친척, 지인들 중 몇몇은 아이가 자폐증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 몇 가지 특징과 증상으로 얘기했지만 설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 때문에 저를 좀 예민하고 유난스러운 부모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유튜브에 있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 영상 댓글을 봐도 시청자분들이 일반 아이 같다, 문제가 없어 보인다 라는 댓글도 남기더라고요. 그러면 또 해당 부모가 직접 답글로 안 좋은 모습은 많이 편집을 했다, 아이의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예전에는 자폐증이라고 하면 영화 마라톤의 초은이에 대한 이미지가 컸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확인되는 이상행동과 뚜렷한 증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TV에서 증상이 심각한 출연자들의 모습을 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너무 강하게 각인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폐성 장애에 속하는 아스퍼거 중군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재로 불리는 기업가이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장애로 일반적인 생활도 어렵게 하는 이 자폐 스펙트럼을 아이의 부모로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내용을 부모의 시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폐증과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구분과 기본적인 용어 설명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증을 딱 한 줄로 설명하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장애와 더불어 감각 처리 장애를 가진 증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자폐 스펙트럼은 무엇이냐면 약한 과학 시간 같은데 원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여러 색으로 펼쳐진 분포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범주가 생기는 것이죠. 자폐의 스펙트럼이 있는 이유는 자폐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가 아닌 광범위한 여러 증상과 경중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폐 범주성 장애, 즉 자폐 스펙트럼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보통 공식적으로 자폐증보다 자폐 스펙트럼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명을 사용하고 그 진단 안에서 개인별 여러 증상들을 세부적으로 진단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자폐 스펙트럼의 아이들은 현재 또는 성장하면서 감각처리장애, ADHD, 틱장애, 뇌전증 등의 추가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미하거나 이런 증상 없이 IQ가 70이 넘는 고기능 자폐와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대한 장애만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 발달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경중증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개인별로 겪는 어려움이 다르고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 한 명을 만나는 것은 한 가지 유형의 자폐 증상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증상 설명입니다. 앞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장애와 더불어 감각 처리 장애를 가진 증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핵심 증상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이 증상이 없다면 다른 기타 문제가 남아 있어도 자폐를 벗어났다고 진단받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영유아기 때부터 나타나는 감각처리 장애입니다. 이 감각처리 장애가 영유아기 아이들의 발달을 심각하게 지연시키기 때문에 영유아기 때는 감각처리 장애를 안정적으로 완화시킨 상태에서 이 핵심 증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 아이의 부모는 감각처리 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감각처리 장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각처리 장애는
외부에서 받은 감각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변조해서 입력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서 아이의 감각이 과민하거나 과둔하기도 하고, 어떤 감각에는 과민하게, 어떤 감각은 과둔하게 반응하며 두 가지가 혼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 감각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감각 추구를 합니다. 바로 시각 추구, 청각 추구, 구강 추구, 촉감 추구 등입니다. 사운드북을 한번 예로 들자면 그 책의 내용은 관심이 거의 없고 글씨나 그림의 패턴만 보는 시각 추구를 하고,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나는 소리에 청각 추구를 하고, 책 모서리를 계속 씹어먹는 구강 추구를 하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종이를 구기면서 손끝으로 촉각 추구 등을 하면서 반복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또한 감각의 인식과 분류 장애로 인해 소음과 부모 목소리를 구분해서 인식하기 어려워합니다. 여러 번 불러도 거의 반응이 적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네온 간판 등의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느라고 부모의 얼굴을 잘 보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부모의 얼굴을 우선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보다 사물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행동 모방이 어려워 인지 발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감각 정보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걷거나 뛰는 자세가 불안해 보이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쉽게 포기하거나 짜증이 많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장난감도 제한적인 기능만 사용하면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사실 감각 처리 문제의 유형과 증상이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록을 잘 한 후에 그 원인을 파악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각 처리 장애는 대부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중증에 가까울수록 심각하게 나타나고, 자폐 스펙트럼의 이상 행동 패턴은 거의 감각 처리 장애로 나오는 증상입니다. 감각 처리 문제로 발생하는 불안 장애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시도를 방해하고 강박증과 자폐 성향을 더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예외는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의 감각 처리 장애는 보통 성장하면서 성인까지 조금씩 완화가 됩니다. 영유아기 때 문제적으로 보이는 감각 추구와 이상 행동들이 일부만 남거나 많이 소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떤 감각 처리 장애 유형과 증상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과, 이로 발생하는 불안 장애가 영유아기 뇌 발달에 정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기 때 감각 처리 장애가 있는 아이의 부모는 생활 중에 나타나는 아이의 이상 행동과 불안 증세를 보며 본인이 괴로워하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을 충분히 신경학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한 후에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배려하면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보고 느끼는 세상이 부모와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일부 부모님이 감각 처리 장애로 나타나는 상동행동과 감각 추구를 위주로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각 처리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의 고유 증상이 아닙니다. 상동행동을 한다고 다 자폐 스펙트럼이 아닙니다. 뇌성마비, 지적장애, ADHD, 미숙아, 그리고 전체 일반 아동의 약 5% 정도가 감각 처리 장애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발달 지연 및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감각 처리 장애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장애까지 있는 겁니다. 감각 처리 장애가 자폐 증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소아정신과 교수분의 설명에서 감각 처리 장애만 있는 아이의 경우 초기 자폐 스펙트럼과 비슷한 발달 장애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감각 처리 치료를 통해서 아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정상 발달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잘 웃고 이상 행동도 없고 감각 처리 문제도 없지만 자폐 스펙트럼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장애를 겪고 진단받았기 때문이죠. 감각 처리 장애 관련 증상만 설명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단순 발달 지연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서 조기 개입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장애를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감각 처리 장애로 나타나는 이상 행동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이상 행동과 증상들로 자폐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말고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를 중심으로 자폐 스펙트럼을 바라보고 이 치료에 조기 개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감각 처리 장애 치료를 병행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이가 자폐 성향을 벗어났다고 진단받는 기준은 감각 처리 장애의 완치 여부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각 처리 장애로 인해 이상행동이 남아있더라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좋아졌다면 자폐 성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각 처리 장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영유아기에 확인되는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돌이 지난 후에도 사람에 대한 사회적 미소 반응이나 부르면 보는 호면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눈맞춤과 사람에 대한 관찰과 사람의 행동을 주시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닌 사물 또는 자극적인 빛, 소리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거의 없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혼자 잘 있습니다. 부모와 헤어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손이나 다리를 잡는 등의 분리불안이 없고 오히려 다른 자극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나 생활 속의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참 부모를 외롭게 만듭니다. 추가로 제 아이의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를 처음 알게 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개월이 되어서 처음 어린이집을 같이 갔는데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부모와 같이 있었지만 불안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들이 장난감을 하나씩 가져와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보다 개월수가 늦고 말을 못하는 아이들까지 전부 와서 그렇게 아이를 위로해 줬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에 24개월 아이라고 검색해서 발달이 비교적 빠른 아이부터 일반적인 아이의 영상까지 여러 편 보면서 언어가 아니라 행동과 상호작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수준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외아들이라 비교 대상도 없었고 아직 어려서 상호작용과 감정교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단순히 말을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아이가 언어 결함이 있더라도 몸짓, 가리키기, 얼굴 표정 등으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상호작용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가 사회적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아이는 영유아기 때 멀리 있는 사물을 검지손가락으로 포인팅하면서 궁금한 것을 가리키거나 요구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들에게 언어를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가 출현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저 또한 사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행착오와 자기반성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육아를 잘 하고 있어서 영상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배운 내용을 공유하면서 머릿속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를 하시는 선배 부모님들에게 도움받은 것도 많기 때문에 저 또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은 신경학적인 접근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폐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최중증 또는 복합적인 중증 자폐 스펙트럼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 같은 부모가 공유하는 내용들은 꼭 아이를 담당하는 의사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내 아이에게 적합한지 확인받기를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